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뭐 시험 원서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 맨 끝에 보시면요, 로그인 하셔서 맨 끝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출문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풀어보셔도 되는데 최근 기출을 풀어드리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풀어드립니다. 지금 사실 요 마지막 시험 있잖아요. 요 마지막 시험도 시행이 됐어요. 마지막 시험도 시행이 됐는데 아직 시험 문제가 공개가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그 전거 98회 전산회계 1급 시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 요 강의 듣기 전에 요 전산회계 1급 98회 다운 받으셔가지고 먼저 푸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요 파일을 다운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일이 압축이 풀릴 거고, 여기 보시면 3교시 이렇게 클릭하시면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요거 키면 이런 식으로 떠요. 실제 시험장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푸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에 이 기출문제 설치 안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서 그 데이터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 전산회계의 1급에 임시수험번호 있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체크한 다음에 저는 김선일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제 시험장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깔릴 거고, 이런 식으로 떠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시험 문제는 A 유형으로 합시다. 감독관 확인번호 2993이라고 써있죠. 저 파일에, 한글 파일, 기출문제 설치 안내 파일에 이렇게 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실제 시험장처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이 K랩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요 지금 K랩 프로그램 요거는 실무를 위한 것이고, 밑에 보시면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추가로 실무 시험 중에 그 장부를 보면서 금액 입력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푸는 방식이 있어요.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실무를 먼저 풀고 순서대로. 왜냐면 여러분들 실무가 배점이 크잖아요. 실무 중에 가장 공을 들이셔야 될 거는 일반 전표와 매일 매출 전표입니다.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에서는 각각 18점씩 36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산세무 2급에서는 각각 15점씩 한 30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거 공 들이셔가지고 감점 없이 맞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전산회계 1급 시험은 대략 40점 정도가 배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요것만 잘 하시고 나머지는 나머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는 뭐 좀 그래요. 그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가 뭐 학원에서는 정시간이 없으면 이론 문제 그냥 한 번으로 미세요. 여러분들 찍을 때 이쁘게 찍으려고 뭐 2번, 3번 이렇게 찍으시면 확률 확 떨어집니다. 찍을 때는 한 번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부족한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어르신들도 오고 그러세요. 그럴 때는 이 컴퓨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가 많이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이 일반 전표 입력하는데 한 20분, 30분 이렇게 걸려요. 당연히 시간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 안 부족하니까 차근차근 푸시되 푸는 순서는 한 번도 연습 안 해봤다.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하시고, 실제 기출문제를 한 2, 3회 정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시간 안 부족하다 라고 하더라도 실무 먼저 풀고 이런 문제 푸시고, 나 완벽하다 라고 하셔도 실무 문제 푸시고 이런 문제 푸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USB 저장한 다음에 제출까지 하셔야 여러분들 시험이 종료가 되시겠죠. 자, 파일에서 여러분들 A유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는 이거 물론 여러분도 미리 들어가서 미리 받아서 읽을 시간도 있긴 한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할 때 차분히 읽어보시고 제가 방금 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거 진짜 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USB로 제출하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문제 봤는데 여러분들 문제지에 이름 쓰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이 프로그램 아까 우리 처음에 구동했을 때 거기에 수험번호 입력하시고 성명 입력하시고 이게 그리고 전산으로 되다 보니까 수험번호 잘못 입력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한 거 여러분들 시험 유형 확인하시고 그죠? 실제 시험 시작할 때는 감독관 확인번호를 이제 불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가끔 세무사들은 실제 감독관이 아니라 이 감독관을 관리하는 시험관리위원으로 가끔 가거든요. 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실무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감독관이랑 싸우는 사람들 많은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야. 컴퓨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실제 그런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또는 프로그램을 구동시켰는데 아까 그거 구동시켰는데 감독관 확인번호 잘못 입력한다라든지 이러면 아예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안 들어가진다라고. 그렇게 해서 한 5분, 10분 해가지고 좀 멘붕 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그러진 않은데 꼭 한 시험장에 한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체크하시고 USB 하는 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희가 써놨잖아요. 그 세무사회에서도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느릴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실제 시험장 가셔서는 실무 시험 먼저 하시고 이론 시험을 보시지만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론 시험 먼저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유형 시험지입니다. 자, 이론 시험 첫 번째 문제. 문제에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은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IFRS랑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바로 나왔죠.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인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자, 이거 암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딱 시험에 나왔네요. 그죠? 앞자를 따서 암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적의 P 이런 식으로 암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덴번에 답이 2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이 중립성이라는 건 뭐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이 아니라 신뢰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성은 아니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으로 아닌 거. 자,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선일자 수표. 뭐라고 했어요? 저는 현금이 아니다. 수표 이퀄보다 현금이다. 40만원 체크하시고 계산기 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 여러분들 자,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 보시면 컴퓨터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산기 컴퓨터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험장에는 뭐 계산기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거나 뭐 그런 이거는 근데 자율대로 하세요. 저는 좀 예전부터 공부할 때 좀 계산기가 편해서 항상 계산기를 하는데 뭐 요즘에는 계산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선일자 수표 아니다. 수표 이퀄 현금. 그 다음에 당장예금은 당연히 현금이죠. 그 다음에 차용증서는 뭐예요? 차용증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특이하게 회계에서 처음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3개월 이내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60만원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정답은 다 더하면 150만원 되겠네요. 4번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의 5월 초 상품 재고액은 5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5월에 상품 매입액은 35만원, 5월에 매출액은 60만원이다. 자, 문제에서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20%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얼마다라는 거야? 매출액 60만원 곱하기 20% 하면은 12만원 벌었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매출 원가는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6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이 12만 원이었으니까 빼면 얼마? 48만 원이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어떻게 계산해도 돼요? 매출 총이익률이 20%다라는 소리는 반대로 매출 원가율은 80%, 매출액에서 60만 원 곱하기 80% 하면 48만 원이고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뭐예요? 매출 원가니까 자 기초 상품 재고액 50만 원에 상품 매입액 35만 원 더하면 뭐가 돼요? 85만 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단기 판매 가능한 상품 또는 제품인데 여기선 상품이니까 50만원 더하기 35만원은 뭐예요? 단기에 판매 가능한 상품 즉 85만원에서 우리 아까 계산한 금액 얼마? 48만원을 차감하면 얼마죠? 답은 37만원이 기말 재고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재고자산의 T계정 흐름, 원가 재고의 흐름 기초에서 이 마우스로 해서 글씨가 좀 이상한 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진짜 이상하네 그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판매 가능 상품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게 뭐예요? 매출 원가 그죠? 매출 원가 차감하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기말 재고액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결산 마감시 단기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얼마죠? 400만원을 계상했다.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원으로 계상했다는 건 뭐예요? 감가상각비 4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원 이렇게 분계를 했다는 거죠.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비용이니까 비용이 400만원 증가했을 것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이 감소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물어보는 것이 그건 아니고 비용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것이고 이익 감소한 내용도 없고 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자본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자본이 감소한 건 있네요. 그죠? 답은 1번이겠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비 4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하신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문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한 번 더 꼬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었을 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했다라는 것은 이익이 줄 거고 이익이 줄었다는 것도 없네요. 이익이 줄었다라는 것은 자본이 줄 거고 반대로 자산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있으면 자산이 감소한 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씩 다 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맞죠? 유형자산과 동일하니까. 자,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내가 만약에 무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 맞죠? 자, 세 번째는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이 지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드렸죠? 전부 다 연구 단계로 봐서 즉시 비용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가 출제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데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씩 볼까요?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여러분들 이름이 좀 낯선 이유는 IFRS 같은 경우에는 뭐 AC금융자산이라든지 뭐 FVPL 자산 뭐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아직까지도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시고요. 자, 2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웃음이 나오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어때요 여러분들? 수업을 들을 때는 어려우셨지만 기출문제를 풀면 풀수록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좌절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죠? 이미 말에 다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도 이거 출제할 때는 좀 그래요. 왜냐면은 좀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이렇게 내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내더라도 이런 문제를 아예 패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전산 자격증에서 변별이 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전공자잖아요. 전공자.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전공자는 가서 자격증을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7번 문제. 이것도 출제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인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표적인 충당부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우발부채. 여러분들 애시당초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충당부채를 우리가 부채로 인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채는 아니지만 부채로 인식을 해야지만 조금 더 목적 적합한 정보일 것 같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들에 한해서만 우리가 부채로 인식했죠. 우발부채는 뭐예요? 부채로 인식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충당부채도 겨우 인식요건 충족한 것들만 인식을 하는데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석에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맞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도 객관식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볼게요. 맞는 것은 맞는 것만 볼게요. 정답은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내가 교보문고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교보문고 저는 출판사고 교보문고에 위탁 판매를 의뢰를 했어요. 이 출판사 창고에는 재고가 없지만 교보문고 그 창고에 그 전시장에 제 재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출판사 입장에서 이걸 팔았다라고 인식을 했었었나요? 그게 아니라 그 수탁자인 교보문고가 고객들한테 판매한 시점까지는 이 위탁자의 재고로 인식하고 실제 판매 인식은 수탁자인 교보문고가 삼자한테 팔았었을 때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원가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고요. 자, 원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첫 번째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자, 종합원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원가가 아니라 직접 재료비와 그죠? 가공 원가로 나눴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종합원가의 특성상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고 가공비는 공정률에 따라서 가공률에 따라서 원가가 투입된다라고 가정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했고 나머지 3번이라든지 4번은 1번이랑 마찬가지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완성품 환산량 계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직접 재료비와 여러분들 글씨 진짜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의 개수를 별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일단 T 계정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원재료는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이 맞네요. 자, T 계정을 굳이 그려보시면 기초가 없네. 그죠? 50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 300개. 기말 200개죠. 그죠? 재료비의 특성상 어떻게 한다? 즉시 투입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에 따라서 어떻게 완성된 300개는 100% 됐으니까 가공비가 전부 다 들었을 것이고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50%니까 100개만 완성품 환산량 개수로 카운트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재료비는 500개, 가공비는 400개 이렇게 간단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산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우리가 예측했던 그래프가 나왔네요. 변동비와 관계가 있는 도표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항상 발음이 좀 X축과 Y축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조업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비라는 것은 원가가 총원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조업도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변동비와 관련 있는 그래프는 뭐다? 가와 다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원가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한 거 역시 우리가 예측한 거 그대로 나왔고 기출문제는 항상 문제행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문제가 거의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옳은 것이니까 옳은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상호배분법 우리가 수업 내용에서는 이 상호배분법을 실질적으로 계산한 문제는 없었어요. 왜? 우리가 전산자격증에서는 이렇게 말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계산 문제는 직접 배분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 직접 배분법이 뭐였어요? 애시당초에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무시한 거. 단계 배분법이라는 것은 임의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가지 용역수수 관계만 인정하는 것. 그렇죠? 상호배분법은 이 보조 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부가세 문제 3문제 출제가 됐네요. 또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국세, 부가가치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관할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국세고요. 간접세, 납세 의무자와 실제 부담하는 소비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였고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였죠. 자, 이런 식으로 개별 소비세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과거에 특소세라고 해서 특별 소비세라고 해가지고 일정 사치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세다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의 면세폭이 또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맞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지문 그대로가 나왔어요. 면세폭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필요했다. 면세라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면세와 영세 품목을 같이 다루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받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보다 유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있었고 면세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기할래요? 다시 할래요? 포기할래요? 다시 할래요?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면세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시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라는 지문이 중요하다라고까지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론 마지막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이즈가 큰 과세표준 문제는 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카운트 하시면 돼요. 외상 판매 200만원 당연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제품 이거 재화의 간주 공급이잖아요. 재화의 간주 공급은 제3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봐가지고 시가로 과세한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대금 10만원 이거는 그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되는 거겠죠. 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이것은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되는 거겠죠. 왜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공급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더하면 답은 얼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문제를 푸시고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면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15분, 10분 정도 푼 것 같네요. 그렇죠? 한 문제당 1분이 안 걸리는 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출제가 되는구나. 두 번째, 실제 우리가 풀어봤던 기출문제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무시험 문제 조금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실무시험 우리가 또 문제 유형 여러 가지 풀어봤는데 지금 시험장은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동진상사,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보시면 자동으로 동진상사가 걸려 있을 거예요. 이 주식회사 동진상사고요. 이 회사는 스포츠 의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라는 것을 제조 원가가 발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전제로 했고, 단기 회계기간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회계기간을 정리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자료 첫 번째 문제,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자, 우리가 요거는 어디에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초정보관리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문제를 출력해서 보시든 아니면 뭐 태블릿으로 보시든 보시고, 저는 그 프로그램을 그냥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1번. 거래처 등록하셔가지고요. 거래처 코드는 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01212 그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무시험은 여러분들 무조건 실수예요. 모르는 게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정도 되면 모르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가셔서 또는 기출문제 푸실 때 하나씩 이렇게 지우면서 하세요. 제가 방금 거래처 코드 입력했잖아요. 지우고, 거래처명 주식회사 세무전자 입력하시면서 지우시고,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세무전자.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유형은 동시이고요. 유형은 동시이고요. 사업자 번호는 206-86-31522. 그죠? 대표자 성명은 김기태. 하면서 하나씩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가전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고, 사업장 주소는 원래 실무에서는 요 말다운표를 눌러가지고 검색하는 거라고 했는데 시험장 가셔서는 그냥 입력하셔도 무관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이라고 돼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직접 입력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이나 정정 및 삭제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어디로 가시냐, 하단 밑에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뜰 텐데, 문제에서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나와 있고 우진상사, 가나상사, 다라상사 각각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진상사는 750만원 맞고요. 가나상사는 220이 아니라 320이고요. 다라상사는 130만원이래요. 그래서 전체 금액 1200만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마바상사 550만원, 자차상사 10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마바상사 550만원 확인, 자차상사 1050만원이니까 105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3번은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이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뭘 정리해라? 상여금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340만원으로 입력하시되, 항상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를 바꾸면은 당기순이익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8,870만원 확인하신 다음에 어디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불러오기를 하셔도 되고, 이 당기순이익을 얼마? 8,870
70만 원으로 바꾸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알고 계시면 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2,660만 원으로 바뀐 거를 확인하시고 요 내용을 어디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가지고 2월 이익잉여금을 1억 2,500에서 얼마? 1억 2,660만 원으로 수정하시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맞추셨는지 틀리셨는지 자 잠깐만요. 맞추셨는지 틀리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요 우측 하단에 대차 차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차 차액이 없으니까 손익계산서부터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까지 잘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반전표 입력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